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가 이 책을 다루는 시간을. 그러게요. 예. 책을 이제 공부하는 듯이 본대요, 윤석희 씨가. 근데 이제 뭐 요번에도 느낀 점을 페이퍼로 정리를 해왔다고? 이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리포트에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궁금한 거를 1장부터 다시 읽으면서 정리했거든요. 여기 앉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누가 시켜요? 아니 근데 레포트로. 윤수희의 독서 리포트, 그냥 리포트. 지금 아닌 거 같은 거는 심지어 네. 프린트한 거 위에 또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부모 특히 암컷은 내 새끼 확실. 근데 형제는 쏙쏙 들어와. 확실히. 네. 빼박 내 새끼.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봐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읽으세요? 네, 주로 정보 전달이 많은 책들이나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 읽는 편이에요. 적어놓은 거에 따른 모성애란 단어를 유전자의 생존 기계 조종으로 설명하려니 너무 타당성이 있어서 화가 나. 이게 너무 화가 나기는 해서 그러니까 이 책도 이제 저희가 서울대 학생들하고 한 3주 정도 같이 읽거든요. 읽을 때 항상 숙제 내는 게 읽은 것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그걸 적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다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책 전체를 베끼는 친구도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다음에 저자의 주장과 논거가 무엇인지를 다 그거를 익힌 다음에야 자기 생각을 얹어봐라. 그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렵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 예? 아까 교수님도 되게 처음에는 허망했었다. 허망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숭고하고 아름답고 이런 신비롭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가 이게 결국은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기계적인 반응이라면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혼돈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부감 같은 것이 이 책의 오독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예. 이 자연을 이해할 때 결국 우리가 중심이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동에서 최대로 이득을 보는 게 우리 개체가 아니고 유전자다. 우리 몸속에는 유전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이 지금 40년 동안 정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멋있게 떠오르는 태양이 나의 사랑을 정말 빛내주려고 떠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제 죽은 어떤 자기 친구의 모습일 수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거든요. 또는 지구 스스로 작용하는 거나 허무한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냥 사실일 뿐인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이제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기적 유전자는 이런 지구가 도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우리 이타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이 대상이 되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고 생명체를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인데. 저는 그 생존기계란 말보다 제가 더 재밌는 말은 그 운반자라는 말입니다. 운반자.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vehicle이에요. 탈 것이잖아요. 탈 것.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으면 이제 버리고 이제 새 차를 타러 가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탈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와, 뭐 세상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탈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겸허해지고 그래 내가 막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결국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이런 생명체를 원자가 작동하는 어떤 기계 이런 개념은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유전자의 이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저희를 불편하게 하는 거고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다 유전자까지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물리학에서의 환원주의란 것이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원주의를 지지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지난 한 100여 년, 150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또 한편 깨달은 거는 환원주의가 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고요. 이 유전자 중심주의와 그러니까 미미건, 문화건 뭐 그런 또 대비되는 개념과의 어떤 논쟁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아까 근연도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근연도가 높을수록
잘 챙긴다는 거죠. 보살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니 그런 시도 자체가 더군다나 이렇게 설명이 되다니 설명이 되다니 네. 위대한 발견 앞에는 언제나 위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를 이제 물어볼 때 대부분 사고를 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걸까? 당연히 부모 자식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그거를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 하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답이 유전자에 가야지만 유전자에 가지 않고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근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소름 끼치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게 여기 냄새가 나는 거죠. 대한 질문이 여기 있었구나. 현무 씨, 이 책 안 읽었죠? 부모 자식 간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연도가. 근연도가 1인 상대가 있어요. 뭘까요? 신 아니, 서로 나하고 똑같아야죠. 다른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쌍둥이? 그 근연도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쌍둥이끼리의 우애가 다른 형제 간의 우애보다 과연 가까울까? 가깝고요. 그다음 굉장히 이 쌍둥이 연구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입양이 돼서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 30살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측면이 비슷한 거예요. 놀라운 디테일까지도. 반려견의 이름까지 똑같아요. 어머. 이혼한 여자의 이름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극적이긴 하지만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유전자의 힘을 이제야 느끼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전까지는 교육도 중요하고 뭐. 근데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닮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 닮는다는 거죠. 유전자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죠.